제가 프로그램에는 25분 정도 된데 한 20분 정도로 맞춰보겠습니다. 저희 헬스 에이징 학회 건강 장수를 위한 의학 시계 도전 좋은 학술대회 준비해 주신 관계자 그리고 특히 존경하는 우리 송영훈 주관님 나이 드셨는데도 건강하게 이것을 모두 오거나이즈 하시고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이 자리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교수를 30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강의도 하고 약도 개발하고 기술 이전도 해왔는데 가끔 어르신도 그렇고 젊은 분이 어떻게 건강하냐고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아까 우리 이제 박 교수님도 이제 서론에 있지만 저는 일단 세 가지를 약을 말하기 전에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다. 건강하든 아프든 음식을 함부로 먹으면 안 됩니다. 무엇이 좋은 것인가는 시간관계상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운동을 좀 해야 돼요. 사람마다 이 체형도 다르고 골프를 쳐도 다 다르기 때문에 타이거즈 스윙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사람마다 키가 다르고 이 골격근이 다르니까 그런 맞춤형의 운동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바쁘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책상에 앉아 있어도 얼마든지 전화 받으면서 전화기 올리고 친구야 잘했냐 이것도 운동입니다. 가만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헬스장 저는 필라를 일주일에 두세 번 하는데 어딘지 운동을 기본으로 해야 됩니다. 나이에 맞는 운동도 있고요. 자기에 맞는 운동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마인드 컨트롤인데 부처님도 모든 것이 마음에 있다. 일체의 유심조를 얘기하셨고 예수도 마음의 평화를 얘기했어요. 마음이 그런데 매우 어려운 것이죠. 어떻게 평화를 할 것인가? 좋은 일을 해서 할 것인가? 또는 희생을 할 것인지 또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데 아무튼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 세 가지를 합니다. 그런데도 인간이 죽음이라는 그 엔드포인트를 가기 때문에 결국 뇌는 약해지고 근육은 서서히 약해집니다. 그래서 신장도 근육에서 오는 거요, 디스크도 근육에서 오는 거요, 모든 게 근육 질환의 근간이 되고 뼈만 가지고는 움직일 수가 없겠죠. 병을 얻게 될 수밖에 없고 어떤 질환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제 약과 이가 같이 병용을 해서 건강 수면을 늦추는 거죠. 안 죽게 불사불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같은 생명이 다운그레이드를 하는데 계속 내려가는 거죠. 그 와중에 어떤 진단을 수도 없이 하는데 결국은 약이라는 그것을 도움을 받으면 상당히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강의하는 게 정상적으로 약이라는 게 워낙 양면성도 많고 또 약이라는 것은 효능, 유효성과 안전이라는 두 개에서 수레받기 위해서 식약처는 그걸 검증하죠. 약이 효과가 있느냐? 설탕물 안전하죠. 근데 효과가 있냐 없냐? 어떤 질병으로 당뇨약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최근에는 또 품질이라는 것을 또 강조합니다. 약 자체는 괜찮은데 임상에서 시간에 따라서 불순물이 생기고 그 찌꺼기가 암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두 번 먹은 약은 괜찮을 수 있지만 대다수는 만성질환이거든요. 죽을 때까지 돌아가시까지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의 긍정의 힘과 부정의 힘에 또 다른 것이 생기는 불순물에 의해서 유도되는 관리를 잘못해서 약을 원래는 좋은 약으로 검증받았는데 약을 함부로 보관하거나 함부로 먹거나 오늘 그러면은 약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양면성도 있지만 그 관리라든지 모든 약에서 생기는 것이 건강을 지키려다가 해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조금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약을 주사를 맞거나 먹을 때 먹으면 피 속으로 약이 들어가야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그 여정이 갑자기 가는 게 아니라 많은 허들이 있습니다. 보통 알약을 하나 먹으면
우리가 화학구조에서 분자, 개수가 안약해서 아스피린 하나를 먹으면 1020승계의 아스피린 화학구조 있죠? 이렇게 고등학교 때 벤젠링에 이렇게 COOH 뭐 이거 붙은 거, 그게 10의 20승계가 몸 안으로 노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약의 성질에 따라서 그게 안 녹는 약은 몸에 못 들어가죠. 일단 녹지 않는 약은 매우 피곤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잘 녹아도 우리가 위산이라든지 혹은 효소에 의해서 깨집니다. 다 부서져 버려요. 그러면 또 남는 게 없어요. 잘 녹고 안정하고 그 다음에 또 생체막을 통해서 흡수 과정을 들어가야 피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또 피 속으로 들어갔다고 해도 우리가 노벨상을 받은 효소 안에 그 막에 피글라이코프로틴이라는 엔자임이 방어 기전에서 못 들어가고 자꾸 리플러스 시키는 약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결론은 피 속으로 들어가야 그러니까 몸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원하는 질병 부위나 작용 부위에 가서 효과를 내는데 그런 많은 식중경의 허들을 약은 겪는 거죠. 저는 이런 약들을 새로운 약들을 개발하고 이런 허들들을 해결하는 일들을 30년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계산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약에 변형시켜버립니다. 우리 몸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약이라든지 모든 이물질이 오면 그걸 빨리빨리 몸 밖으로 내는 방어 기전에 의해서 대사에 의해서 변하기도 하고 신장에 의해서 약물이 없어져야 됩니다. 몸 안에 영원할 수 없습니다. 아스피린을 10년 먹었다고 해서 아스피린이 계속 다 남아서 나중에 10g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다 없어져야 됩니다. 작용을 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피 속으로 이제 약이 들어가는 건데 약에 따라서 오른쪽 맨 그림 보면은 혈중 농도라든지 투여 용량에 따라서 효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약의 용량을 늘려보면 효과가 빨리 올라가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파란색처럼 이렇게 누워가지고 가는 게 있어요. 누워가는 약일수록 더 안전한 약이고요. 가파른 산을 갈수록 위험한 약입니다. 의사나 약사가 용량 조절을 잘못하면 금방 한 알 먹어서 괜찮은데 두 알 먹으면 부작용이라고 세 알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심한 경우에. 또 어떤 약은 아스피린 같은 경우는 뭐 한 알, 두 알, 세 알 먹어도 그런 것이 완만한 곡선이고 그리고 곡선이 왼쪽으로 갈수록 투여 용량이 어떤 약은 1ml 용량이고 어떤 약은 아스피린이나 타이레놀처럼 500ml 2g을 먹을 수 있는 포텐시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정에서 우리는 피 속으로 가서 약효가 나고 약효가 난다는 것은 정상적인 리셋대에 가면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약효지만 다른 쪽에서 나오면 부작용이 생기는 거거든요. 다른 데를 건드는 거예요. 항암제가 암세포를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약을 먹으면 정상세포도 막 갑자기 나쁘게 만들면 머리가 빠지고 안면이 떨리고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효능과 부작용의 양면성을 약이 가지고 있고 약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고 안 좋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어떤 약도 양면의 칼처럼 보느냐 안 보느냐 다르고요. 우리가 또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이죠. 그렇지만 또 마약류 같은 경우는 약효와 부작용 이외에 중독이라는 현상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내성 그것이 없으면은 아무리도 못해요. 의존성, 그 다음에 중독. 그래서 그리고 내성이라는 게 있어요. 처음에는 한 알인데 계속 먹으면 두 알, 세 알, 네 알로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약물의 정상적인 유효성, 완전성은 이런 시간에 따라서 피 속의 농도를 들여서 그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 파란 부분이 있을 때만 약효가 나타나는 영역입니다. 약효는 부작용입니다. 모든 약들은 치료 영역을 가지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두 알 먹으라고 했는데 난 두 알 먹으면 몸에 안 좋을 것 같아 해서 반 알 먹고 그러면 효과가 없어요. 그 밑에 lack of efficacy라는 효과가 없어요. 그렇지만 또 두 알 먹으라는데 다섯 알 먹었다. 아까처럼 가파른 약 같은 경우는 용량을 조금만 잘못하면 위에 톡시서티 레벨로 올라가요. 그러면 약을 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몸에서 약이 먹는 알약으로부터 나간 다음에 흡수가 되고 아까 그 리프럭스도 대사가 되고 피속을 통해서 빙글빙글 도는 그 분포라고 합니다.
분포 과정에서 약효를 나타내는 어떤 특정 부위의 수용체에 가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약이 들어가면 약 속에는 맹물이 아니라,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짬뽕 국물처럼 온갖 것이 다 있어요. 단백질도 있고 뭐 알부민도 있고. 그래서 이 약이 혼자 가려고 해도 다른 단백질하고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그런 바인딩을 많이 합니다. 효과는 약이 혼자 하나로 자유분자로 있을 때 효과를 내지, 약 자체가 두 개가 붙어 있거나 단백질에 붙어 있거나 그러면은 효과가 없을 뿐더러 생체막이라 투과도 할 수가 없는 그런 메커니즘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몸속에 있는 그런 알부민이나 글라이코프로틴이나 리보프로틴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A라는 약을 먹고 있었는데, 그런 단백질의 결합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약을 또 다른 의사에 의해서 A약을 먹고 있다가 다른 질환에서 B약을 먹고 컨트롤을 하면 결합률이 센 약을 먹게 되면 원래 먹던 약의 자유분자의 수를 급격히 방출시켜서 독성을 유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합률이 더 센 놈의 약을 먹으면 단백결합을 하고 있던 약의 그 자리를 그놈이 차지하고 원래 먹던 약을 방출시키는 거죠. 예를 들면 사리실릭 애시드나 여기 일부 약물이 있죠. 인도메사신 이런 거에 항응고제인 와파린을 먹으면 약물 A와 B의 단백질환에 의해서 와파린의 유리농도 자유분자의 수가 증가하면 출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많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전문가에서 컨트롤을 해서 약의 부정적인 면을 컨트롤을 합니다. 그 이외에도 우리가 약에 들어갔을 때 약물 대사에 의해서 나이라든지 남녀의 차이 혹은 종의 차이 그리고 질병이 있느냐 없느냐는 다양한 질병에 따라서 약물이 피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환경적 이런 팩터들이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식사의 영향. 우리가 식사는 상당히 컨트롤하기 어렵지만 식사에 들어있는 음식물의 많은 성분들이 약과 상호작용을 하거나 어떤 부작용 혹은 약효를 높이기도 하고 약효를 없애기도 한다는 거죠. 자세한 내용들은 그 슬라이드를 참고하고요. 아까 말했던 병용약물 그런 것들이 중요한 약효가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음식물에서 여러 가지 자몽이라든지 발효식품, 전통주나 치즈 같은 그런 것을 먹었을 때 위장관에 많은 약물의 거동, 흡수, 분포, 대사, 배설에 대한 영향을 줘서 약효를 높이거나 혹은 낮출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많고요. 또한 그 두 가지 이상의 약물을 우리 한국의 그 처방을 보면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했을 때 그 의사들에게 물어보면 N수가 높지는 않은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그 처방 알약의 개수가 상당히 두세 배 높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면 같은 성분의 중복의 효과에 의해서 날 수도 있고요. 혹은 서로 반대가 되는 약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어떤 약물에서 아까 제가 단백질환을 얘기하듯이 인체에서 흡수, 분포, 대사, 배설되는 방식을 변경시킬 수가 있어서 그런 약이 좋은 면이 아닌 부작용을 낼 수도 있다. 그리고 항고혈압과 같은 예를 보면 드럭 인터액션이 암로디핀을 포함해서 많은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혈압약인 텔미사르탄을 병용투에서 메트포민이라고 당뇨약하고 만성질환인 분들이 많이 복합 처방을 했을 경우에 메트포민의 AUC 혈중 농도 곡선의 면적이나 Cmax 최고 농도를 낮춰가지고 포도당 저혈까지 영향을 준다. 그런 논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겠죠. 또한 그 약이 체내에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괜찮지만 일정 농도가 먹거나 무슨 음주에 먹거나 그러면은 아세타민오펜의 경우에 간독성을 유발하는 그런 대사산물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약의 긍정보다는 부정 효과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의 양면성이 있는 것 같지만 반대로 독이라는 것은 조금만 써도 인체에 치명적인 것들인데
독의 원리를 이용해서 약을 개발한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압약인 테토프릴은 살모사 독에서 혈압을 낮추는 성분을 분리해서 그 구조를 보고 합성을 통해서 고혈압 치료제를 만드는 데 성공한 사례가 있고요. 반대로 다양한 꿀벌의 독이라든지 혹은 페니실린의 프레밍이 어떻게 해서 이제 푸른 곰팡이가 항생균을 죽이는지, 그 다음에 바다달팽이라든지 도깨구리 등 많은 독이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약이 질병을 완화하거나 치료하고 진행을 늦추거나 예방하는 긍정의 효과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가장 흔한 감기약의 경우도 우리가 쉽게 구하기 하지만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부작용이 많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아까 말한 아세타미노펜 같은 경우에도 잘못 먹으면 간독성이 일어나는 그런 양면성들이 많이 내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약물은 양날의 칼과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용량을 적절히 사용하고 그러면 생명을 구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겠죠. 그렇지만 함부로 사용하거나 관리라든지 혹은 그것이 잘못된다면 많은 부작용이 유해작용해서 인체에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는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또 세상에는 완벽하게 백만이 존재하지 않죠. 도리어 부작용을 또 반대로 치료에 또 연계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흔한 질색 같은 경우 항히스타민제인데 부작용으로 졸음이라든지 기타 목마름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인덱스에 나와 있는데요. 그런 이제 의도치 않는 예를 들어서 부작용에서 운전이라든지 이런 데에 이제 주의가 많이 필요하고 존재할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약물의 좋은 뜻으로 사용하는 약물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의 리포팅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약 자체의 부작용은 이렇게 리포팅이 되면 어느 정도 국가나 전문가들 해결이 되지만, 그게 관리되지 않는 환경에서의 많은 부작용과 이런 것은 컨트롤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환자 자체도 관심을 많이 쏟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의 이제 부작용을 위한 일반 의약품의 약은 모든 부작용에 항상 도구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항히스타민제 조롱을 이용해서 야간 통증에 의한 불면을 완화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결국 양날의 칼을 어느 쪽으로 사용하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세타미노펜이 전 세계적으로 블록버스터 1위의 약이지만, 그래도 이것의 또 용량에 따라서 간독성의 위해서는 이미 많이 리포팅이 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그런 성인이라든지 어린이에 대해서 수요 용량에 따라서 부작용과 독성, 효능 등이 비례하는 그런 사례들이 되어 있고, 그렇지만 간독성은 수요 용량과 그 다음에 음주 전후라든지 그런 복용했을 때의 독성 부분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프로페시아 같은 경우는 반대로 약의 효과는 부작용이든 효능이든 용량에 의존하는데, 또 일부의 많은 약들은 또 용량에 의존하지 않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프로페시아는 일반적으로 이제 탈모 그런 데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용량 증가 시 유의성이 증가한다는 근거는 또 많이 존재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약효와 용량 관계도 좀 보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임상 데이터들이 있어서 약의 용량과 효과는 대부분이 비례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비례하지 않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주의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마약류, 이제 메틸페니드 같은 그런 ADHD에 사용하는 약들이 정상적이 아니고 오용으로 됐을 경우, 오남용 시 정상 용량이라는, 우리가 약을 용량을 잘못하거나 잘못 관리하거나 그랬을 때 부작용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과다량 처방이라든지 그럴 수 있는데, 약 자체가 거짓적으로 공부 잘하는 약이나 집중력 약, 여러 가지 형태로 잘못됐을 때는 그 정상 용량이라 하더라도 신경과민 불면, 우울증 같은 특징상을 포함해서 자살 충동에 이르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면밀한
컨트롤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불미스럽지만 프로포폴 많이 쓰겠죠. 수면 마취제로서. 그렇지만 73일, 4,400ml 투약 정황에 의해서 이제 문제가 됐는데요. 뭐 연예인이. 이런 경우에는 본인의 문제인지 어떤 건지 정상적인 의료용이 아닌 어떤 오남용에 의해서 많은 부작용이 되는 마약류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오남용 시 심각한 저혈압, 무호흡이나 기도 폐쇄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제 리라그루타이드라고 최근에 노보노디스크에서 상당히 성공을 이뤘지만 우리가 비만 치료제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오용으로서 미용 목적으로 남용되는 그런 사례들, 궁극적으로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이제 많이 발생하는 오용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다이어트 약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투여 후 자살 충동 같은 경우로 보고되어 있고요. 그러나 또한 항생제 같은 경우도 많이 이제 최근에 좋아졌지만 2023년도 여러 가지 경고 기사들 보면 여전히 항생제에 의한 여러 가지 남용이나 내성 그런 형태에 의해서 진짜 감염증이 필요할 때 치료가 안 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항생제의 내성의 원인은 세균 자체도 다양한 생존을 위해서 세균이 항생제의 화학 구조를 파괴한다든지 새로운 효소들을 방출해서 약효를 상쇄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성을 예방하려면 이제 항생제를 함부로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 쓰는 오용과 남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펜타닐 같은 강력한 마약인데 미국에서는 이제 오피오이드 진통제로서 사망이 한 10만 명이 이를 정도로 우리나라의 필로폰이나 혹은 코케인, 대마에 비해서 미국이 가장 골칫거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상적인 의료용 마약임에도 불구하고 환자나 그 의사, 그런 여러 가지 제약사 이런 쪽에서 통제가 안 돼서 꼭 필요한 암 환자나 중증, 가장 심한 통증에 사용되죠. 정상적인 어떤 진통제라기보다는 아주 소량에 의해서 하나의 독극물에 준하는 그런 약입니다. 100마이크로그램 주사도 있고 우리 한국에 있는 패치제가 있습니다. 일부 이제 마약 사람들이 패치제를 또 처방받아서 그것을 태우거나 또 대마처럼 베이퍼링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사례들이 또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이런 마약류들이 심한 또 오용에 의해서 이런 문제점을 일으키고 미국의 사망률이 엄청 많이 늘어나지만 우리나라도 최근에 마약의 주된 공급처가 미국이 부상되고 있기 때문에 펜타닐이 들어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이제 경각심이 필요한 오남용의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식욕억제제, 비만치료제, 펜타민 여러 가지 이제 의료용 마약입니다. 이것도 펜타민. 그래서 식욕억제 오남용 시 여러 가지 우울이라든지 중독, 배성, 환각이나 이런 고혈압, 심장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정상적인 약이 약간의 부작용이 있고 용량이 많이 증가하면 뭐 여러 가지 큰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이런 많은 마약류나 이런 경우는 정상적인 용량임에도 여러 가지 부작용과 그다음 오남용 시 여러 가지 중독이나 부작용이 심각하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는 거고요. 우리나라 이제 또 대마법이 아직 전혀 옛날의 대마 관리법이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로 통합이 된 이유로 변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이제 대마가 일부 합법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약정 합법화가 아니고 캐나다나 미국도 환각을 일으키는 다양한 성분들에 대한 법적 리걸 베이스라는 법들을 제정하고 이렇게 허용이 되는 상황인데 우리 한국은 현재는 어떤 형태의 대마와 어떤 형태의 그것을 소지하거나
섭취하거나 판매하거나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대마의 가장 중요한 이제 의료적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각을 일으키는 델타9 THC라는 성분 그리고 CBD라는 성분들을 해서 의료용 제품들이 시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국회에서 뇌전증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수입은 허용돼 있어요. 희귀의약품센터를 통해서. 그렇지만 개인이 판매하거나 개인이 어떤 형태의 대마를 재배하거나 활성화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고요. 대마에는 약 500여 개 성분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카나비노 성분들이 한 3, 40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환각을 일으키는 THC 관련 농도를 컨트롤한다면 다른 성분들에 대한 의료용 그리고 여러 가지 현장이라든지 산업적 용도가 어느 정도 저는 높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것을 열심히 이제 산업화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경상북도나 안동시장님들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나라 이런 관리 체계와 이런 인프라가 잘 된다면 THC를 컨트롤하고 대마법을 마약의 관리법을 개정해서 또 긍정의 면도 할 수 있는 면도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대마의 양리작용과 THC 등 환각작용을 컨트롤해서 다양한 의료적 활용을 위한 연구와 그런 것도 우리 한국에서도 좀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많은 약들은 제약회사에서도 그렇고 연구자리에서 잘 컨트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방 과정에서 혹은 환자가 그런 제형들을 파괴한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3번 먹는 걸 1번 먹게 한 알약을 반으로 자른다든지 혹은 어떤 물 없이 먹는 그런 약들을 그냥 포장을 파괴한다든지 그러면은 정상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않고 도리어 그 안에 있는 약의 도수 덤핑이 일어나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정해지지 않은 알약을 분절이라든지 혹은 술과의 병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남용이나 혹은 품질 저하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에 제형을 노출하면 불순물이 생겨가지고 안 되는 거죠. 원래 만들 때 그 여러 가지 성분에 대해서 정확한 컨트롤을 하지만 우리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불순물들의 유해물질이 많이 나서 몸의 위험성도 경과할 수가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좀 오래된 건데 이분 독일의 화학자인데요. 파라셀스는 세상의 모든 약은 독이고 약과 그 차이를 결정하는 것은 사용량, 투여량일 뿐이다라고 1541년 그럼 연산군 지나서 중종임금 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때부터 서양 철학이 됐는데 오늘 저의 강의를 보면은 사용량이 중요하지만 비례하지 않는다. 많은 약들이요. 비례한 것이 정통 이제 의학이지만 또 다른 요인들도 많다. 약과 독의 차이는 약물마다 자체의 특징도 있지만 중독성과 부작용 그리고 오남용 그리고 음식이라든지 혹은 폴리파마시 우리나라 여러 가지 질환에서 약들을 많이 먹죠. 고혈압, 당뇨약 세계에서 10개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복합 성분들의 건강 기능성 식품이라든지 아까 말한 대마를 포함해서 이런 성분들이 천연물을 가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긍정의 힘도 있지만 항상 그 부작용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몸에 들어갔을 때 대사라든지 혹은 그 화학 성분에 의한 분해 산물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아까 말한 건강을 잘 지키고 필요할 때 전문가에게 상의해서 올바른 약을 섭취한다면 건강 수명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을 장담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